네,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네, 이 채널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출산율이 너무 좀 심각해요. 0.5에 가고 있습니다. 서울이 지금 현재 0.5인 건 아실 겁니다. 가장 인구가 많이 모여 있다는 서울이 0.5예요. 전국 평균 0.7입니다. 적폐청산을 하기로 했던 그분께서 아주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현재 정부는 그마저도 해결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2연속 또는 3연속 불행한 상태예요. 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는 삼진 아웃 상태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OECD 평균 2.9인데 OECD 평균이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2.9예요. 출산율 자체가. 두 명이 결혼해가지고 두 명을 더 낳는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0.5라는 수치가 어떤 거냐면요. 이겁니다. 기본 2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2가 0.5가 되는 거예요. 2가 0.5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를 말하는 거냐면요.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지금 아래에 설명을 써놨는데요. 이게, 이게 지금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지금 기준 해가지고, 지금 기준 해가지고요. 지금 청년들을 1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들 1세대. 지금 청년들 1세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 위기감을 잘 못 느끼고 있는데, 한 세대가 지나면 반토막이 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한 세대가 지나면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0.5라는 수치를 좀 잘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100명의 남자하고 100명의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백상이 되는 겁니다. 백상이 되는 거예요. 이 백상들이 50명을 낳으면은 이게 0.5가 되는 겁니다. 백상이 50명을 낳으면 그게 0.5예요. 자, 그럼 이제 이 50명 중에는 남자와 여자가 25명씩 있다고 치자는 겁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면 25명이 만나면 25쌍의 커플이 생겼어요. 이 25쌍의 커플이 12.5명을 낳으면은 이게 0.5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무도 몰라, 지금.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정치인들은 지금 서로 니탓 내탓 하느라고 관심이 없어요. 자, 자, 처음에 100명, 자, 이렇게 있습니다. 백상입니다.
이렇게 남녀 백상이 있어요. 이 남녀 백상이 현재 0.5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자,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50명을 낳은 겁니다. 이 남녀가 모여가지고 50명을 낳았어요. 이게 1세대라고 쳐요. 자, 2세대 50명을 나눠야 돼요. 이거는 그냥 쓸게요. 왜냐면 이게 26, 24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남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25로 치자고요. 자, 지금 제대로 봐야 합니다. 이거 숫자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아무도 이런 걸 계산 안 하나? 아니, 우리 지금 엄청 위험한 상태인데. 자, 남자를 6.5로 하고요. 여자를 6으로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0.5라는 숫자의 무서운 겁니다. 이게 0.5예요. 이게 바로 0.5입니다. 세대를 25년으로 쳤을 때 75년이면 국가 소멸입니다. 75년입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75년이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인구 소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아마 긴장을 안 할 겁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큰 긴장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버블 세대가 있거든. 아직은 살아 있거든요. 버블 세대가. 80년대생까지는 버블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90년대부터가 문제인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카오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 여기까지.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문제점을 발견하고 긴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버틸만 해. 지금입니다. 이때가 되는 순간요. 특히 이때 돌입하는 순간 자, 보자고요. 지금 현재 지방대들 문 닫고 있죠. 현재 지방대 문 닫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버틸만한 게 아직은 대학이 좀 있어요. 근데 자, 200명이 12명이 되는 순간 자, 200명이 다녔던 학교가 있는데 200명이 다녔던 학교가 12명이 다녀야 돼요. 근데 그것이 3명이 되는 순간 산업이 끝납니다. 생산성이 사라져요. 국가도 못 지킵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신병교육대 3개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4개의 신병교육대가 있는데 육군에 그 육군의 3개의 신병교육대가 사라져요. 뉴스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요. 참 이게 악순환인데 제가 이제 그걸 느꼈어요. 좀 앞으로 좀 갈게요. 이게 뭐냐면 이 출산율인데 태조 이성계, 태조 왕건 공통점이 있죠.
다산입니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태조 이성계, 태조 왕건 이렇게 국가를 세운 사람들 특징, 자녀가 많다. 자녀가 많다는 건 그만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또 가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집안하고 이 집안하고 전쟁을 했다고 쳐요. 누가 이깁니까? 여기가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여기 이 집안은 절대 못 이깁니다. 자, 태조 이성계가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서로 경쟁을 하네. 네, 서로 경쟁을 또 합니다.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 안에서도 서로 집단 지성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집단 무력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집단 지성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2명만 있어도 이 집안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말이에요. 순조입니다. 순조. 사실상 조선 왕조가 몰락으로 가는 그 계기라고 볼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순조예요. 물론 이제 가장 큰 그 조선 왕조가 몰락으로 가는 가장 큰 진짜 터닝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계기가 된 거는 숙종입니다. 숙종이 부모가 진짜 오냐오냐 키웠어요. 왜냐하면 그 숙종이 그거였거든요. 그 왕하고 중전이 낳은 자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의명분이었기 때문에 진짜 오냐오냐 컸어요. 그러면서 지 멋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종 때부터 개판이 됐어요. 근데 숙종 때는 왜 괜찮았냐면 개판을 한 덕에 자녀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용조가 등극하는데 용조가 등극하는 그 중간에 경종이 있죠. 첫째, 경종이 죽고 용조가 등극하면서 용조가 또 자기 자식 죽이고 개판돼요, 그냥. 그러면서 조선 몰락이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됐고, 그마저 자식도 안 낳았어. 순조에게는 딱 하나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익종입니다. 효명세자.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을까요? 전 대신들도 왕도 왕후도 대비도 모두가 이놈이 뒤지면 안 되니까 이놈이 죽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겠어요. 프론티어 정신이 없어. 여기는 거의 방치였겠죠. 야, 니네를 그냥 알아서 커라. 그러니까 거의 잡초 같은 상태에서 튼튼하게 컸을 테고 여기는 뭡니까? 이런 경험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냐 컸고 그러면서 여기도 또 자식을 안 낳아. 이러면서 점점 나빠지면서 결국 조선 왕조가 멸망까지 갑니다. 이게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 순조 이후로 얼마 안 걸렸어요. 완전히 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왕이 이제 오냐오냐 키우니까 왕이 정치를 안 해. 백성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해.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왕이 어차피 권력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신하들이 권력 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자면 세도 정치가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왕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씨만 받아서 자기 자손을 왕으로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현대에 있어요. 이제 이 시각입니다. 현대 시대입니다. 현대가가 이제 정주영 회장에게는 형제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삼성도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현재 삼성 이재용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식이 없어요. 이제 옵션이 없습니다. 이재용한테는 옵션이 없어요. 오냐오냐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네. 뭐 갔죠? 꼭 어디 갔죠? 근데 여기도 오냐오냐 컸어요. 여기도 잡초는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오냐오냐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프론티어 정신이 없어요. 제가 보는 이재용은 제가
창업도 해보고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이 창업을 해보려는 사람 또는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은 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재용처럼 돈이 많고 이재용처럼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다면요,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몰락을 삼성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나와서 잘 기르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옵션이 사라집니다. 그 가족에는요, 오로지 믿을 거라고는 자식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걔를 때리면서 키울 겁니까? 물론 그러면 정상은 아니에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걔를 패면서 키워. 그거는 부모가 정상은 아닙니다. 근데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오냐오냐 키우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정에 거의 다 오냐오냐 키우고 있을걸요? 한 90% 이상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애는 세상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어요? 그냥 이렇게 잠만 자고 잘 먹고만 있어도 부모들이 그냥 알아서 슬슬 기고 있어. 밥도 해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대학도 보내줘. 성적이 나빠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상황에 처해 본 일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왜냐면 자기가 이제 대학을 골라서 가면 되거든. 서로 오래 막. 고등학교도 난리가 났어. 제발 우리 학교 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이제 선택을 하면 돼. 얼마나 오만방자해지겠어요, 자식들이.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경쟁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기득권자가 됐어. 네, 지금의 20대가 그래요. 기득권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냐오냐 컸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상황에 빠져 있어요. 제가 정말 웃긴 얘기지만, 저 그러면 안 되지만, 이거 타개할 방법이 없어요. 몰락이 돼야 합니다. 국가가 멸망해야 돼요. 우리는 1940년대, 30년대 이미 국가가 한번 날아갔습니다. 대한제국이 몰락을 했죠. 조선왕조가 망하고 나서 그게 1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짧아요. 지금 있잖아요. 역사가 긴 국가는 영국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역사가 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는 불과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짧아요. 지금 이 시대에 역사가 긴 거는 오히려 미국입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더 역사가 길어요. 우리가 무슨 조선 따지고 그거 다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역사가 길지. 근데 그러면 미국도 할 말 있어요. 인디언 따져봐. 얼마나 역사가 길겠어? 원주민이 있는데. 신라만 따져볼까요? 신라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신라의 그 경주 김씨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금관 쓰고 있었던 그 신라가 어디에서 왔어요? 금관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온 겁니까? 중앙아시아잖아요. 중앙아시아 가야지 금관 쓴 사람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한반도에 금관을 쓴 왕조가 탄생한 게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왔잖아요. 그게 바로 경주 김씨 아닙니까? 갑자기 생겼잖아요, 갑자기. 배 타고 왔다는 설이 있어요. 저도 경주 김씨의 일파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이 김씨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결론에 나왔고요. 그 말은 뭐냐면 원주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한반도에 원주민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사만이든 사만 이전이든. 우리가 지금 뭐 고조선을 논하고 고려를 논하고
신라, 백제 이게 다 우리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 다 멸망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요. 대한민국은 건국한 지 100년이 안 된 짧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이에요. 오히려 미국이란 국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국가예요. 영국이 엄청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고, 우리는 지금 국가의 대가 끊겨가지고요. 왕조가 무너지고, 제국이 무너지고,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국가의 근간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일부터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된 거고, 우리나라는 과거 이 한반도에 있었던 국가들을 다 모든 걸 다 역사로 넣으면 안 돼요.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제 100년 만에 몰락이 오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벌써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예전에도 한국을 떠나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한국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 그러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을 떠나야 한다. 왜 떠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느냐? 이 나라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왜 미래가 없느냐? 얘기했잖아요. 이거라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왔어요. 이게 바로 1세대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순간 끝이에요. 여긴 끝이에요. 끝. 지금 이 세대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세대의 그 위기감을 뭐 아무도 못 느끼고 있어. 왜냐하면 정작 이걸 느껴야 하는 사람들이 청년입니다. 자기들이 1세대야.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1세대인데 그걸 못 느끼죠. 왜냐? 기성세대가 지금 그걸 다 채워주고 있으니까. 오냐 오냐 하고 키워주면서 먹여주면서 다 이거를 커버해주고 있으니까 아직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커가지고 누구 탓하겠어요? 다 부모 탓하지. 자기들이 뭔 잘못이겠어요? 태어난 죄밖에 없지. 이 국가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빨리 이 나라에서 나가라고 해요. 아니 지금 이 시기에 자기 국가에 대한 애국을 따질 때가 있나? 내가 살아야지 지금. 나와 내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가의 생존보다 나의 안녕이 더 소중하지 않겠어요? 개인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야지 국가가 남는 거지. 내가 죽고 나서 국가가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예요. 저기 동남아 국가들 우리보다 좀 약간 옛날 국가지만 활기가 있다니까요. 물가도 싸고 활기도 있고 예들도 많아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는요. 약간 통철한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거를 해결할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이번 정부 대통령께서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떡볶이를 먹었어요. 부산의 어느 시장에서. 뭐 좋습니다. 해야지 뭐 그것도 정치 일환인데. 음, 지금 이 나라에는 그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세력하고요. 누군가의 등에 올라타서 빨대 꼽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프론티어 정신을 가진 사람은 사라졌다. 왜냐면 이 프론티어 시대는요 끝났어요. 이런 프론티어 시대는 끝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투자를 한다면 난 삼성이나 안 한다. 현대 하겠다. 현대를 보게 되면요. 과거에 그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정몽구 회장이 자식 농사를 정말 잘 지었어요.
정의선 회장 대단합니다. 약간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 회사에, 이렇게 오래된 회사의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자동차 회사가요, 일본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 경쟁해가지고 지지 않고 있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거를 누가 만든 거냐면 종문구 회장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정의선이 만든 겁니다. 삼성의 현재는 이재용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희가 만든 거예요. 그 차이가 큽니다. 이건희 회장이 만들었고요. 이재용은 이건희가 차려놓은 밥상 위에서 현재 숟가락도 못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대는 3세대가 아주 잘 되고 있죠. 이게 차이가 커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구 절벽에 와 있다는 걸 느끼고요. 여기도 이제 우리는 프론티어 시대가 끝났고 안정기에 왔지만 그 안정기가 너무 안정적이어서 도태기에 빠져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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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키워가지고 아들 딸 가리지 말고 하나만 낳아서 오냐 오냐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몰락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죄송하게도 참 이제 해외에 나갈 테지만 저는 이미 군 생활도 오래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국가에 할 건 다 했습니다. 세금도 다 냈고 다만 이제 저는 외국인하고 결혼했어요. 외국인하고 결혼했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좀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보니까 정치인들이 서로 네 잘못이라고 하면서 남 탓만 타고 그것으로 계속 정쟁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잖아요. 조선왕조 몰락 시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정말 비슷합니다. 그때 이제 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다시 이 몰락의 길로 빠져들었고 현재 뭐 한국 뭐 드라마가 인기가 있고 또 한국의 뭐 가요가 전 세계적인 인기가 있다. 근데 이랬던 적이 옆 나라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랬어요. 그리고 홍콩이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건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언젠가 끝이 옵니다. 한국 드라마가 약간 비슷비슷하고 또 그 한국 음악도 이제 슬슬 고여가고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면은 이제 이것도 거의 피크에 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하차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배를 이끌 능력이 없거나 내가 그 배 가라앉는 그 배를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그 방법이 없다. 또는 내 주변에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침몰을 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배가 침몰할 때 그 배를 그 침몰을 방지할 수 있거나 또는 훌륭한 리더십으로 그 배의 침몰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법들도 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국민을 위한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뭔가 좀 이상한 국가가 되었어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몇 년 만에 이 나라의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다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에는 나갈 겁니다. 거의 그래요. 여기서 오래 살고 있을 생각이 없어요. 어,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최근에 현 정부 이 법무부에서 장관이 이런 얘기했죠. 이제 그 이민 얘기를 좀 했는데 잠깐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일 메르켈이 그 무슨 약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리아나 또는 아랍 난민을 조건 없이 국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전에 메르켈이 한 말이 있어요. 독일의 그 노동력이 부족하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외국인이 필요하다. 이런 걸로 국민들을 설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되었어요. 그 무조건 이민,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이 독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독일 국내에는 그 수많은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했냐면은 독일 국민들이 좀 희생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집에 방이 남는 사람들은 그 집 안으로 외국인을 들인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집에 있던 그 젊은 친구가 그 집안의 딸을 겁탈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독일인들의 의식 자체가 잘못됐어요. 노동자를 받아들인 겁니다. 노동자를 한마디로 노예라고 할게요. 노예. 그러니까 그 메르켈의 논리는 뭐였냐면 노동자의 부족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노동자들을 인력으로서 들여온 겁니다. 국민으로서 받을 게 아니에요. 그 생각부터가 이미 글러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국민들도 그 외국인에 대한 약간 차별적인 시선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도 그 노동자들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쟤네들이 지금 우리를 노예 취급하고 있어. 노예라는 생각으로 지금 받아준 거다. 하나도 안 고마워. 이건 다 그냥 알라신이 이런 기회를 준 거고, 쟤네들은 잠깐 우리를 노예로 부리고 있다. 알라신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것들 다 죽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대립 관계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데모가 발생하고 또 어떤 멍청한 사람은 또 거기다가 난민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그 난민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그걸 반난민주의 또는 나치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그 법무부 장관께서 뭐 잘해서 하겠다. 이미 우리에게는 샘플이 있다. 그래서 그 샘플들을 보고 우리는 다르게 할 거다. 근데 기조가 뭡니까? 노동자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해지는 겁니다. 노예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시각 자체도 정치인들이 설득했던 그 내용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을. 쟤는 노동자야. 국민 취급을 안 해줘요. 제가 왜 선거를 해야 되지? 왜 제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거지? 라는 이상한 시선을 갖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대립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데모가 발생하고 또 현재까지 없었던 그런 미국에서나 있었을 법한 데모가 대한민국에서도 생기고
또 약간 살벌한 그런 살인 사건도 대한민국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절벽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한번 침몰하는 배가 어떤 훌륭한 리더십 또는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그걸 막을 수 있다면 침몰하는 배에서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내려야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인구 절벽 상황이 왔고, 인구 소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타개점이 없으면은 훌륭한 대안이 없다면 이거는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자체에 그 소위 본토인 원주민보다는 외국인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외국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 곳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남아 얘기를 많이 해요. 동남아 쪽이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거기 가서 지금처럼 살려고 하면은 더 힘들어요. 오히려 거기 가서 더 아끼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처럼 여유 있게 살 마음으로 간다면은 오히려 외국으로 나가는 거는 엄청난 실패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처음에 외국 생활할 때 슈퍼에 가는 게 무서웠어요. 왜냐면 슈퍼에서는 이게 주고 계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필요하면 또 물어보고 그래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서 살 때는 처음에 아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리가또. 근데 아리가또 이거밖에 모르니까 점원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리가또.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얼마나 한심하고 멍청하게 봤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언어라는 걸 최소한 갖추지 않고 또는 열심히 공부해서 하지 않는 한 외국 생활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인데 그거 다 속는 겁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부동산이 오를 수 있다고? 이 상황인데 0.5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참, 그거 다 속이는 겁니다. 현재 지금 부동산 가지고 있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부동산이 있다. 빨리 파세요. 차라리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세요. 최소한 출생률이 1.2 이상, 1.3 이상인 국가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이미 지금 0.5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몰락의 길로 가게 되고 부동산이요? 폭락입니다. 없어요. 부동산이 이제 끝났어요. 이 상황에서 부동산을 논한다고요? 그 사람 정상은 아니에요. 물론 역세권이 있겠지. 역세권이라는 게 있겠죠. 역세권. 앞으로 점점 악순환이 될 겁니다. 점점 월세는 올라가고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국가가 이 큰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선 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는데 인구는 줄고 있고 국가는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게 바로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원래는 세금이 45% 이상 걷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게 오게 돼요. 네, 그게 오게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먼저 간 국가가 있습니다. 자, 일본의 몰락처럼 우리도 그렇게 몰락을 할 겁니다. 그걸 눈뜨고 당하느니 적극적으로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